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원고에도 없던 깜짝 선언인데 민주당에서는 계파 구분 없이 박수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왜 지금이냐 물음표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결심을 다시 바꾼 배경 분석해보겠습니다. 공교육 과정 내에 없는 문제는 배제하라.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6월 모의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고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사임했습니다. 정답률 10% 미만 킬러 문항이 사교육 블랙홀을 만든다는 지적과는 별개로 당장 150일 남은 수능 관리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먼저 정리드립니다. 6월 19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의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내는 건 아이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라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여당은 수능 시험에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과과정 테두리 안에서 출제하라는 지시를 어긴 것으로 지적된 6월 모의평가의 책임을 지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초대형 변수가 잇따르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륙에 사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의도라며 만시지탄이라고 평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 관계 안정화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중국 측에 북한 문제에 대한 역할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프랑스로 출국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프레젠테이션 행사에서 마지막 연사로 직접 영어 연설에 나섭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해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는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 결정으로 오는 2025년 폐지를 앞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틀 안에서 수능 문제를 내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이 교육 관련 당정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능을 5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이른바 물수능 논란이 일자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당정은 우선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위해 출제하는 이른바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으로 보고 수능에서 배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에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므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다만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규제와 함께 공교육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특히 대형 입시 학원의 거짓, 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을 흡수할 방안으로는 EBS와 방과 후 자율수강권 지원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막고 기초 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학력 진단의 내실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당정은 특히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해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학교 지위를 유지시켜주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 당정 협의에 참석한 여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공정한 수능 발언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반박하며 정부 방침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대학 입시가 갖는 사회 악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입시 제도의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정부는 당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학부모 의견 등을 반영해 모레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오는 27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입 수학능력 시험에서 이른바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 문항을 제외하라고 지시하면서 약자인 아이들을 데리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킬러 문항과 관련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이같이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기존 메시지는 변별력을 유지하되 문제를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하라는 것이라며 교육과정 안에서도 변별력 높은 문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의 발표가 있은 지 한나절 만에 수능 출제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이 6월 모의평가 출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했습니다. 수능 5달을 남긴 시점에 초대형 변수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책임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이 6월 모의평가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 밖에서 수능 문제를 내지 말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인데 이 원장은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교과과정 외 출제로 평가원이 감사까지 받게 되자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을 5달 앞두고 대입 정책을 맡은 교육부 책임자가 교체되고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장까지 사퇴하는 초대형 변수에 수험가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교과과정 밖 출제로 비판받아온 킬러 문항을 반드시 없애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거듭 확인되면서 대입 전략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킬러 문항들을 없애도 전반적인 난이도는 조절할 수 있지만 상위권에선 수능 등급 간 점수차가 촘촘해져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요즘 수능이 점점 쉬워지고 있는데 변별력도 떨어지고 갑자기 제도를 바꾸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쉬워진다고 하면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랑 그럼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수능에서 지켜온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그 흐름을 제 생각에는 좀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근데 이거를 5개월 전에 발표한 게 좀 부담으로 다가왔고. 킬러 문항 배제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과거 교과부 장관 당시 유일하게 그것도 3년 연속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당시 EBS 연계율을 70%로 올리면서 물수능 꼬리표도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변별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고 학업 성취도도 강화하는 데다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존치 방침 역시 사교육 시장을 달굴 수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오늘 경기 내륙에는 기온이 37도를 넘으면서 말 그대로 펄펄 끓었습니다. 서울도 34도를 기록하며 이틀 연속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불볕더위가 잠시 수그러든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도로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시민들은 선글라스와 양산으로 햇볕을 막아봅니다. 6월 중순이지만 날씨는 마치 한여름을 방불케 했습니다. 날씨 너무 더운데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가지고 앞으로는 얼마나 더 더워질지 걱정이 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본 도심은 말 그대로 펄펄 끓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은 48도를 넘으며 가장 뜨거운 색인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건물 표면 온도도 43.1도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광화문에 조성된 도시숲은 표면 온도가 세종대왕 동상보다 16도나 낮아 보라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번 더위는 한여름 찜통더위가 아닌 습도가 낮은 불볕더위입니다. 햇볕 아래 도로 표면 온도를 재보니 56.3도, 열기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늘막에서는 32.6도로 더위가 견딜만해집니다. 경기 양평과 여주는 무려 37.3도까지 치솟았고
서쪽 지역은 대부분 폭염주의보의 기준인 33도를 넘었습니다. 서울도 34도를 기록해 이틀 연속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연일 더위가 이어졌지만 내일부터는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21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지난 뒤 주 후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지만 이번과 같은 불볕더위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음 달이나 8월쯤 2%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아직 금리 인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추가 인상을 검토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빠르게 내리며 지난 4월 3%대로 진입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국은행은 앞으로 2달 안에 2%대를 찍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7월과 8월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이 지금은 큰 폭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8월 이후로 다시 오른다는 전망입니다.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끝난 것도 물가를 부추길 요인으로 꼽힙니다. 2%대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긴축을 펼쳐온 한국은행도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3%까지 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확인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 말씀을 반복해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체감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가격 변동이 큰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가 여전히 높은 건데 외식이나 여행 같은 서비스 부문의 소비가 탄탄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물가가 크게 뛰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한 호주나 캐나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양호한 고용 상황은 결국 경제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소득이 늘고 또 그 부분에는 소비로 늘고 또 그 부분이 이어지면은 어떤 근원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다만 물가가 다시 오르더라도 기준금리를 올려 대응할 수준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김밥과 짜장면 가격이 5년 전보다 무려 4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탈 참가격을 보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의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2018년에 비해서 평균 28.4% 올랐습니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김밥으로 2018년 5월 2,192원에서 지난달에는 3,200원으로 46%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짜장면은 4,923원에서 6,915원으로 40.5% 올랐고 칼국수와 김치찌개는 30%씩 상승했습니다. 네, 정부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5달가량이면 우리 바다로 들어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말도 과학적이지 않은 괴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1년도 채 안 돼 우리 바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표층수, 그러니까 얕은 물이 아닌 심층수는 해류의 움직임이 달라 국내로 더 빨리 유입될 거란 겁니다. 심층수 깊은 물, 수심 200에서 500m는 중국 쪽으로 갑니다. 그거는 5년이 아니고 5달이면 중국, 동중국해, 남중국해 갔다가 대만해 통해가지고 제주 근해로 해가지고 다시 대한해협이죠. 통해서 동해에서 수가를 그거는 5개월에서 7개월 걸려요.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지난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발표한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삼중수소는 4에서 5년 뒤부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수심 200에서 500m의 중층수는 물론 심층까지 계산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7달 뒤 제주도 근처에 도달한다는 독일 연구 결과도 많이 언급되는데 후쿠시마 앞바다의 1조분의 1에 해당할 만큼 농도가 낮아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의 값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한강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확산에 의해서 완전히 희석된 후에 농도의 값과 유사한 값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될 거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과학적이지 않은 괴담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방사성 핵종 목록 가운데 소금을 구성하는 원소가 없어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IAEA 혹은 도쿄전력에서 점검하고 있다는 방사선 핵종 목록을 보시면은 그 안에는 NA하고 CL이 없습니다. 삼중수소 자체가 증발하는 과정에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드시는 소금에는 삼중수소 영향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당에서 원전 오염수를 두고 핵폐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용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에게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소비가 위축되면 어민과 수산업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한 정치 수사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리스크 방탄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사정 칼날을 휘두르며 민주당 분열을 노리는 게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며 이젠 빌미를 주지 않겠다고 이유를 댔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또 압수수색과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이른바 압구정 정권이라며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그야말로 오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응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념, 진영 중심의 맹목적 편향 외교는 답이 아니라며 현 정부의 외교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 혁신을 거듭 강조했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건 혁신위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승부수를 띄운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 대표 연설 내내 고성으로 항의하며 반발했던 국민의힘은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이율 배반과 후한 무치로 일관하며 정부 탓만 한 연설이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물을 마시다가 기침이 나와도 현 정부 탓으로 다 돌릴 기세입니다. 반성은 없이 그저 현 대통령 탓, 현 정부 탓으로 채운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두고 내로남불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이제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언급한 것 역시 당 안팎의 사퇴 요구를 모면하려는 의도라며 어떻게 행동에 옮길 건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여야 신경전 속에 내일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사실상 무산된 당대표 간 TV토론 대신 국회 본회의장 연설로 정치권 공방이 한층 더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렇듯 검찰 수사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방패 없이 당당히 맞서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에 검찰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사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도 당장은 없다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대 대선판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검찰에 출두해야 했던 성남FC 후원 의혹. 여기에 대장동 사건과 닮은 꼴인 미래 신도시 개발 의혹까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꼽혔던 사건들은 현재 대부분 재판 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새 사건이 한데 묶여 청구된 구속영장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돼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보다 앞서 재판에 넘겨져 법정 공방이 한창입니다. 이를 제외하고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 검찰은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을 재판에 넘긴 뒤 지난달부터야 본류인 이 대표 배임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도 지난주에야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해 앞으로 거쳐야 할 수사 단계가 훨씬 많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미 부결됐고 지금 당장 조사하거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사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은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가 나올 단계가 아니어서 특별히 설명할 입장도 없다고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 발언에 검찰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좋은 취지의 이야기지만 어떻게 실천할지는 모르겠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재발로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남은 검찰 수사의 성패에 따라 현실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파장이 컸죠. 정직의 비판이 잇따르고 또 노동계는 국회의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추가 입장을 내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불법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와 똑같이 묻지 말고 참여 정도와 지위 등을 따져 개별로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반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노동계와 야당은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지지 판결이라며 환영했지만 대법원의 어제 판결 취지는 지난 1년여 동안 국회에서 논의했었던 노조법 2조 3조 개정 취지와 명확히 부합하고 노동법 2, 3조 개정 좀 제대로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주삼위격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재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노동자 책임을 경감시켜 기업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노조와 조합원의 불법 책임을 부인하는 노란봉투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거듭 반박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판결 나흘 만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위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공쇠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개별 조합원의 배상 책임 제한 부분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더했습니다. 그동안 위법 쟁의 행위에서 책임 비율을 따지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일괄해서 배상액을 물렸다면 앞으로는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을 달리 묻겠다는 것일 뿐 손해배상액 자체가 달라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공동 불법 행위자는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민법상 법리에 어긋나지도 또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법원은 일각에서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게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깊다며 사법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항소심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해서 패소하게 한 권경의 변호사가 정직 1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오후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서 정직 1년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권 변호사가 변호사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폭 피해자 어머니 이기철 씨는 오늘 딸의 영정을 들고 위원회에 참석해 권 변호사를 영구제명 처분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씨는 징계 결과를 전해 들은 직후 변협 관계자들 역시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면서도 고작 정직 1년을 의결했다며 딸을 2번 죽이고 자신도 죽인 결과라고 오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씨의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배 씨는 재작년 8월 서울에 있는 식당에서 김 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 8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프랑스로 출국했습니다. 국제박람회 기구 프레젠테이션 행사에서 직접 영어 연설에 나서는 건데요.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도 파리를 찾았습니다. 자, 파리 현재 도착해 있는 YTN 취재진으로부터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프랑스 이시레 물리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는데 영어로 연설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파리의 남석 속에 있는 작은 위성 도시 이시레 물리노라는 곳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공연예술극장이 바로 300석에서 400석 규모로 크지 않은 건물인데 하루 뒤면 국제박람회 기구 BIE 총회 프레젠테이션 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이곳 날씨 꽤 변덕스럽습니다.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햇빛이 쨍쨍하고 한여름처럼 더웠는데 지금은 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과 거리 등에 우리 기업이 내건 부산 엑스포 광고판을 봤는데요. 총회장 인근에 100여 개가 설치됐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파리로 출국한 윤 대통령, 바로 이곳에서 부산 세계 박람회 지지를 호소하는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회심의 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명 가수 싸이와 스타트업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서고 성악가 조수미 씨와 걸그룹 에스파 카리나는 영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윤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는데 대통령실은 이번 4차 PT가 오는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개최의 당위성을 30분 동안 홍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심은 이번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결입니다. 윤 대통령의 참석 소식을 의식해서인지 빈살만 왕세자 지난 16일 일찌감치 파리에 도착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났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남동 관저로 이사한 뒤 처음으로 초대해서 극진하게 예우했던 해외 인사, 바로 이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불리는 빈살만이었죠. 7개월 만에 프랑스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는 이번엔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와 우크라이나 오데사도 경쟁 도시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현지 시간으로 20일 파리를 찾아 유치전에 뛰어듭니다. 이번이 4차이고요. 오는 11월 5차 프레젠테이션 이후 179개 회원국들의 투표로 개최지가 확정됩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자세한 순방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이번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먼저 엘리제 주행에서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합니다. 내일 일정인데요. 이번 회담은 굵직한 의제를 가지고 집중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오찬을 겸한 만남이라서 주목도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7일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들과 공조하고자 한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관련 내용이 공동 발표에 담길지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2박 3일 동안 유치전에 주력한 뒤 22일에는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합니다. 보반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비롯해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 푸종 공산당 서기장 등 지도부와의 개별 면담이 예정돼 있고요. 한국 제품들을 홍보하는 K산업 쇼케이스와 한국 음식 축제인 K푸드 페스티벌에도 참석합니다. 순방마다 함께 해왔던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 이후의 최대 규모 205명의 경제 사절단이 이번에 동행하는데요. 새로운 투자와 경제 협력을 얼마나 이끌어낼지가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 인근의 이시레 물리노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습니다. 시 주석은 블링컨 장관 일행과 왕이 주임, 친강 부장 등 중국 쪽 인사들이 마주보는 상태에서 가운데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는 형태로 접견을 진행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국가 간의 교류는 항상 서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중이 중미 관계 안정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은 또한 블링컨 장관이 친강 외교부장, 왕이 당 중앙 외사 주임과 긴 시간 솔직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중국 측은 우리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양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발리 회담에서 합의한 것을 이행하기로 하고 일부 구체적인 문제에서 진전과 합의를 이뤘다면서 매우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 방문 기간 중국 인사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북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베이징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틀간의 방미 협의와 관련해 북한의 최근 공격적인 언사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자민당 임원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조만간에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으며 한미일의 긴밀한 연계하에 정보 공유를 비롯해 복잡해지는 안보 환경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히로시마에서 단시간 열렸지만 조만간 미국에서 차분히 하고 싶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새벽 수원에서 전기차 택시가 빠른 속도로 신호등을 들이받아 60대 기사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운전기사는 1년도 되지 않은 전기차가 비행기처럼 공중에 붕 뜰 정도로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를 통해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임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직 차량 통행이 뜸한 새벽 시간, 모범 택시 한 대가 쏜살같이 도로를 지나갑니다. 빠른 속도를 못 이긴 듯 차체가 잠시 공중으로 붕 뜰 정도입니다. 이내 신호등을 들이받고 가로수와 시설물까지도 연달아 충돌한 뒤에야 멈춰서는 택시. 뿌연 먼지가 피어오르고 일대는 산산이 부서진 신호등과 차량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택시를 몰던 60대 기사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의 지장은 없지만 팔과 갈비뼈 등이 부러지고 골반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37년 경력의 택시기사는 출고된 지 1년도 안 된 기아 전기차 EV6가 급발진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속도를 줄이려 했지만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인명피해를 내지 않기 위해 신호등 방향으로 운전대를 틀었다고 말합니다. 파랑불이 들어올래 전진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차가 과속이 붙더라고요. 나쁘게 말하면 뭐 비행기는 저리 가라요. 뭐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되고요. 경찰은 운전자 황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 수능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좀 시행되는 모습인데요. 당정이 오늘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했는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킬러 문항을 없애기로 했다. 이 점이 가장 지금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자, 킬러 문항이 사교육 블랙홀의 주범이다. 자, 당정은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름부터 킬러 문항 아니겠습니까? 네. 무시무시하죠. 그만큼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우리 수능 이 상황을 보게 될 때는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으면 학교 교육만으로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을 과연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봐야죠. 이 사교육이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학습 능력 측면에서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교육으로 보충하는 것이 맞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충적인 역할을 할 때 얘기고 사교육이 주가 되는 것처럼 돼서 마치 사교육을 특정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네. 지금 말씀드린 킬러 문항 같은 것을 풀 수가 없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것은 막아야 한다. 네. 이것이 대통령의 입장이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당정의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사실 킬러 문항이라는 게 정답률이 한 10%도 안 되고 어떤 네. 문제는 또 전문가들도 주면은 못 푸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한두 문제 풀려고 사실 학원에 올인하는 것도 맞고 지방에서 이런 문제들 풀기 위해서 조그만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캐리어 끌고 올라오는 것도 맞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킬러 문항을 없애면 그렇다면 사교육이 없어질까? 이 두 개를 등치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저는 그 변별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변별력이라는 거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중점을 두면 킬러 문항이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킬러 문항이 되는 문항들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네. 사실상 변별력이라는 거는 줄 세우기예요. 줄 세우기.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교육을 보면 점수로 줄 세우기보다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면 그 밖에 재능이라든가 아니면 취미라든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동안 재능과 취미가 일상생활이나 아니면은 과외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그 실현됐는가, 구현됐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인재를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자고 사실은 우리가 입학사정관 제도도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수시제도에서 그렇죠. 그런 걸 많이 활용하다가 네, 활용하는 이 또한 또 문제가 불신이 있어서 거기도 줄인 거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입학사정관 제도 로비에 의해서 이렇게 네. 무력화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불신 때문에 또 그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수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신 건데 네. 이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 방향이나 이런 방향은 거는. 맞다. 예. 근데 항상 대통령께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방향은 맞는데 방식이 너무 급해요. 근데 그 사회적 약자들은요. 방식이 급하면 속도가 너무 빠르면요. 쫓아가지 못하거나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가 갑자기 방향을 틀면 네. 예측을 하면은 꽉 붙잡고 안 넘어질 수 있지만 예측을 못하면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은 최고의 위치와 최고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최고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모든 걸 좀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파장이 있을지도 어느 정도 참모들하고 네.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해서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냥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툭툭툭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예측 가능성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 약자들은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그야말로 피해자가 된다는 걸 한 번 더 좀 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네. 제가 좀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6월인데 수능 몇 달 남기지 않고서 왜 갑자기 이러느냐 이런 지적으로 들려요. 네. 근데 이미 3월에 대통령은 이거 관련한 지시를 했었고 그런데 6월 모의고사에서 그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것이 불거졌다. 대통령이 갑자기 6월 어느 날 이것을 꺼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지시는 있었지만 국민들과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좀 혼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지적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됐건 간에 예를 들어 수능 뭐 10개월 앞두고 얘기를 했다거나 8개월 앞두고 했다거나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 다 아는 얘기지만 건드리기 어려운 문제를 5년짜리 정권에서 얘기했느냐. 아마 그런 식의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바로 곧장 수능이 쉬워진다. 수능이 쉬워져서 입시 현장에서 혼란이 한다. 이렇게 등치시키는 것도 네. 저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교과정 내에서 하는 것이 쉬운 수능이 되고 좋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쉽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왜 입시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건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어떤 논리적인 그 정합성이 있는 예. 그런 탐구가 필요한 거지 수능 하나가 조금 쉬워졌다고 해서 변별력 문제 더하기 다른 어떤 항목들도 있는데 네. 대입 과정에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똑같은 정책을 내왔던 민주당이나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실 일인가 싶습니다. 예. 자,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속도의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고 예측 가능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민에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1단계는 여기까지, 2단계는 여기까지, 3단계는 여기까지 몇 년간 하겠다든가 이런 로드맵으로 발표를 하셔야지 그냥 목표가 서울이라고 해서 자 서울로 가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면은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그 고개를 넘어가게 될지 아니면 그냥 고속도로를 그냥 타고 가게 될지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될지 그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예?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방법은 거기로 가는 방법은 이런 철도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으니까 뭐 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용하시고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지도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지적을 드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방식이 문제라는 거죠. 국민들이 충분히 알게 하고 준비할 수 있는 배려가 있는 방식이냐, 이 방식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에게 킬러 문항이 아이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고 괴롭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나 오히려 너무 급하면 이게 또 좀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또 주셨는데요. 자, 6월 모의고사에서 대통령 지시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그 대입국장이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평가원장이 또 사임을 했는데 이건 사실상 경질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걸까요? 본인 얘기 들어보면 6월 모의고사 관련한 문제에 책임을 지고 본인이 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어쨌건 거기에 부담을 느낀 거는 뭐 맞는 걸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감사도 한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뭐 경질 여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아마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6월인데 올해 수능 준비가 제대로 될 것이냐, 수능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는 부분인데 그 평가원장 한 분이 이 모든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다만 방향이 정해졌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는 그 방향 설정이 늦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 이 교육 현장의 혼선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방향이 정해졌고 모든 아이들도 다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혼란은 또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또 반복되게 되는데 다른 질문 드릴까요? 왜냐하면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그 나보다 권한이 많은 쪽에서 어떻게 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툭 던지면 그럼 이게 어떻게 변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걸 없애주시는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니 권한이 없는 사람 혼선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런 불안감이죠.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불안감이 혼란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책상을 딱 쳐요. 그러면은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또 심장 약한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측 가능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정책 기조에 대해서 여당은 엄호하기 시작했고요. 야당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대통령이 마이너스의 손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특히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전례가 있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시키는 거 이야기했다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갑자기 그 교육부 장관을 경질하는 일도 있었고요. 정책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대통령이 대책 없이 자꾸 지르다 보니까 뒷수습을 장관이 하거나 뭐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하거나 대통령께서는 검찰 초년생인 15대부터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보셨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이십니다. 이제는 대학 입시생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사익을 쫓는 부패 카르텔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오늘 여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이 나왔는데 지금 들으신 박대출 의원의 15대부터 입시 부정 사건 수사를 했고 조국 일가 입시 부정 사건도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입시 전문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좀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표현의 어떤 그 수위라든지 그 예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박대출 의장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정책이 또 이 대통령의 교육 관련한 입장이 즉흥적으로 나왔다거나 또는 전혀 전문성이 없이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론 모든 분야를 다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교육 문제만큼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그동안 있어 왔고 그것을 반영해서 수능 관련한 또 사교육 관련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연결 지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야당이나 이런 쪽의 비판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런 논리로 오늘 이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나도 전문가지만 대통령한테 배운다. 오늘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자막이 나갔습니다만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재용 수사함 경제 전문가고 버닝썬 수사함 유흥 전문가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이 얘기도 좀 감정적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저도 뭐 이렇게 수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수사를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가면서 하고 디테일한 그 사안을 다 뭐 사례별로 연구하면서 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사실을 알고 고민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 완벽한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교육 전문가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고 모든 학부모들이 전부 다 교육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전문가라고 해서 생각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 틀리거든요. 그럼 결국은 남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이 다 준비할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 동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서 그야말로 백년대계로 공정하고 사심 없고 거기에 진짜 교육에 대한 진정성만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100년 계획을 세우든지 서로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대통령께서 충분히 저는 지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통해서 많은 사례와 전문가의 이야기도 경청했을 거라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교육 문제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것은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 발표 과정이라든가 또 뭐 시점 등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돌아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 공약에도 이 킬러 문항 폐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거는요. 일종의 사전 예고잖아요. 사전 예고니까 그거는 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집행하는 위치에 가서는 이거를 집행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걸 던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놓고 말하는 거는 전 맞지 않다. 지금은 대통령께서는 집행의 최고 결정권자고 이 결정권자가 얘기하면 바로 이게 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럼 바로 집행이 되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제 교육의 100년 대계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겠다고 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하겠다고 오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시는 분도 많고 이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다. 수험생들이 이렇게 토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권은 5년인데 그 5년마다 자꾸 이게 뭐가 바뀌니까 그러면은 수험생 가진 입장에서는 자녀가 뭐 한 분인 경우면 모르겠지만 뭐 둘째, 셋째 이렇게 있는지 계속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사고, 뭐 국제고, 외고 특히 자사고 같은 경우는 지난 정권에서 그 자사고 폐지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그 학교 측 손을 들어준 경우가 계속 이어져 왔었고 그래서 이번에 아예 정책적으로 존치를 하겠다. 결국 그 맞춤형 교육은 아직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 여당에서 갖고 있는 것을 관철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는 결국 생길 때도 보면 자사고가 이름이 뭐 자유형 사립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있었다 이제 자유형 사립고로 알고 있는데 결국 자율적으로 교육 혁신을 통해서 지역별로 또는 어떤 자체적으로 교육 역량을 강화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마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취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노정될 수는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둘 다 이 외고, 자사고, 국제고 존치해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은 그대로 간다. 뭐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계속 간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다고 한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것 같아요. 교육은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듣고 결정을 정말 신중하게 한 다음에 바뀌지 않는 그런 교육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서 프랑스로 출국을 하셨어요. 내일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하니까 빈살만 왕세자도 지금 프랑스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대통령의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가수 싸이도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다 생중계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전문가 의견도 좀 들을 예정이라서 예고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에 없던 발언을 내놓아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떤 발언이었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은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야말로 오늘 정말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오늘 개파고문 없이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연설하는 동안 박수도 좀 나왔고요. 잘했죠. 네. 불체포 특권을 본인이 포기하고 그 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으면은 바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선언한 거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건 약속이잖아요. 실행 방법까지 찾아서 한다면은 그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거를 완성하는 단계에는 아직 와 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선언했다는 것은 아유 박수 쳐줘야 되고 기다리겠다. 그게 이루어지고 얼마나 진정성 있는 이야기였는지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한 건 박수를 쳐줘야 되고요. 제가 오늘 한동훈 장관의 이 평가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국무위원이 마치 정치인처럼 자꾸 한쪽 진영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희가 드라이하게. 녹취를 준비했으니까 듣고 계속 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불체포 특권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입장 변화를 좀 정리해봤더니 대선 공약이었고 2025년 그 지방선거 유세하면서도 불체포 특권 제한 100% 동의한다. 나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2023년 2월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 특권 내려놓겠다. 이렇게 딱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환영합니다. 대승적 결단을 했다는 건 이제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포기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불체포 특권 포기한 오늘은 그럼 무슨 상황의 변화가 있었길래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라는 설명은 적어도 오늘 연설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나왔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아까 예측 가능성 말씀하셨지만 예측하면서 진정성도 믿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 그게 없기 때문에 이분이 또 무슨 계산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라는 또 다른 의혹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물론 본인 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럼 지금까지 노웅래의원부터 시작해서 4건이 지금 다 민주당에서 부결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의지 하나로 부결이 됐다가 이재명 대표 의지로 다시 가결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냐. 그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의지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1인 4당이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며칠 전에 2건의 불체포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더해서 오늘 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본인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상황의 변화가 있었냐,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민주당 두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결된 데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여러 가지 그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오늘 다시 선언한, 꺼내든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총선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도요, 총선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탄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겠다, 그렇죠. 이런 건가요? 계속, 그리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가 뭔지, 그러나 그게 결정하기 쉬운 게, 본인 입장에서 결정하기 쉬운 게 아니면 그것을 계속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결단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너무 빨리 이걸 내려놔도 총선의 영향이 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저는 했다라고 보고요. 그러나 어쨌든 바른 길이기 때문에 환영해 줘야 되고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럼 이거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대기실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더라고요. 검찰하고 조율해가지고요, 회기를 하루 이틀 쉴 때 그때 영장을 보내고 본인이 자진 출석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딱히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지가 있다면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조율하에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당연히 옳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좀 아까 얘기했던 국회에 지금 국회의원들의 지금 입장, 이거는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4번이나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옛날에는 부결에 던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결로 돌아선다면 그것도 또 오해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한 거냐, 아니면 자기도 이게 불안하니까, 자기도 뭔가 이렇게 의혹이 있으니까 미리 저렇게 한 거냐,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털어내려면 이재명 대표가, 저는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아닌 하루 이틀 좀 쉴 때 영장을 조율해서 치게 하고 본인은 자진 출석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돈 봉투 포함해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 또 있는데요. 이 의원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까? 그게 국회의원들의 이제 수준인 건데요. 수준인 건데 그 수준은 그 수준 나름대로 저는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헌법상의 권리인 불체포 특권의 취지는요, 제가 진짜 많이 고민을 해봐도요, 개인적인 일탈이나 불법에 관한 게 아니에요. 스테이트 바이올런스, 그러니까 국가 폭력이라든가 정부 폭력이 있는 거나, 아니면 여론 재판 상황, 그 뭐 컬렉티브 바이올런스라고 그러죠. 집단 폭력이 있는 상황에서만 저는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헌법적 특권이지, 개별적 사안, 개인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은 스스로 내려놔야 되는, 아무리 헌법적 특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내려놔야 되는 권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판단을 맡기겠지만 내려놔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의견이신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꽤 나오더라고요. 특히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오늘 SNS에 좀 글도 남겼던데, 또 말을 바꿀 것이다, 일단 믿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재표결 가결 가능성이 커서 지금 선수를 친 거다, 이런 분석도 있고, 세 번째, 향후 청구될 영장의 범죄 사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대장동하고 선거법 재판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좀 법리 다툼에 자신감을 가진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런 계산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 중에 하나는 설령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 의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뀔 리가 있겠느냐. 물론 이재명 대표 속마음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입장이 이렇게 자꾸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갖는 것은 뭐 일견 합리적일 수 있는 거죠. 말씀하셨지만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만약에 말씀하신다면은 이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국회가 쉬는 기간을 진짜 만든다든지, 우리 국회법에 보면 7월 1일부터 한 8월 15일 전까지는 원래 안 열게 돼 있잖아요, 임시국회를.
뭐 그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방안을 내려놓는다거나 정 안 되면 24시간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거 그것도 뭐 기간을 아예 그냥 표결을 안 해버려서 네. 그것을 뭐 부결시킨 다음에 아예 없애버린 다음에 다시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네. 이번 기회에 이건 헌법적 권리라 개헌하지 않으면 없앨 수 없는 것이니까 네. 의원들이 좀 선언적으로 뭔가를 발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가 예. 다요. 예, 예. 선언적 의미로 이건 뭐 법정으로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헌법상의 불체포 특권이 의원에게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않겠다고 연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도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김기현 대표는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는 거다. 그간 체포안 다시 처리하자 뭐 이렇게 비판의 수위도 높였던데요. 자, 이제 와서 지금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깐 보고 갈까요? 어쨌든 세우겠다니까 환영할 일이다. 자, 그래도 마지막에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남미점은 다행입니다. 환영할 일이다 얘기하고 네. 이제 지켜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품격도 있고 좋잖아요. 굳이 이걸 또 막 비판을 네. 해가지고 예. 뭐 좀 전에 우리 대변인님은 뭐 합리적인 뭐 의심 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픈 거는 100%예요. 남이 아픈 거는 100%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내 거에 대해서는 미래가 항상 불안한 겁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남들한테는 작아 보일 수 있겠죠, 이게. 그렇지만 뭐 영장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영장이 나오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불안한 건데 이것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고요. 이거는 어쨌든 현재의 상황에서 본인은 불안할 텐데 결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는 게 맞고 네. 근데 그 결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꼭 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국회 연설에서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제1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들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뭐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5가지를 포기한 정권과 함께 이 압구정 정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는 정권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좀 표현이 과하죠. 앞으로 이제 대선 보실 분이 특정 지역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똑같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불리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콕 집어서 정치적 수사에 동원하느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지역 주민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다음에 죄를 묻는 정권이라는 표현도 과합니다. 오늘 이 교섭단체 연설은 야당 대표로서의 연설도 되지만 원내 제1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오늘 월요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제1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정권 비난 그리고 정치적 선동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걸로 너무 강조가 돼 있어서 듣기에 참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내용이 있더라고요. 국가의 빚과 국민의 빚이 다르다는 표현을 해요. 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전세 사기 관련해서도 과거의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어떤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을 하고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마치 윤석열 정권에서 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친기업 정책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해왔던 기업 관련 정책의 방향이 과연 그것을 믿을 만할 정도로 기업에 친화적이었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뒷부분에 있었던 정책 관련 부분을 제가 좀 들어보려고 해도 썩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정도 평가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물을 마시다 기침이 나와도 현 정권 탓할 거다. 내로남불의 교과서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지금 너무 비판에만 치중된 것 아니냐. 제1야당 대표 연설인데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야당은 비판을 네. 하는 거예요. 야당은. 근데 여당까지 비판만 하잖아요. 네. 저는 김기현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어떨까 뭐 상상을 내일요? 해봤거든요. 예. 문재인 정권 탓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 상황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현 상황이 별로 좋은 게 없는 거를 내 탓이오라고 못하고 핑계거리를 찾는 연설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전 정권 탓만 저는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여당답지 못한 거예요. 야당은요. 현재에 책임지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잘하라고. 그게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그 안에는 분명히 들을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당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당은 내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전 정권을 탓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거는 책임을 안 지려는 태도로 국민에게 읽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김기현 대표의 연설이 굉장히 주목된다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네. 메모가 하나 포착이 됐어요. 대역행의 시대에 진보를 거슬러 퇴행을 자초하다. 원래 이 제목이 아닌 어떤 큰 제목이 있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메모를 네. 이렇게 포착이 된 건데 네. 내일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일단 아직 안 하셨습니다, 연설. 네. 전 정권 이 얘기는 아마 탓한다는 빼지 얘기는 않을까요? 네. 아직 모르는 거고 지금 뭐 저도 연설 내용을 모르기 네. 때문에 이제 짐작하기로는 뭐 보도가 좀 된 것도 있지만 국회의원 의원 정수 축소와 관련한 김기현 대표의 의지를 밝힐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든지 예.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먼저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이런 특권 포기 관련한 그런 언급도 있을 걸로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 비판도 들어갈까요?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온 어떤 일들로 인해서 비롯된 것도 많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주가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건 또 책임 있는 여당의 대표로서의 자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연설은 꼭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불체포 특권 포기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 중요한 건 실천이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앞서 이제 비판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회기내에 그 영장을 청구하도록 검찰하고 조율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네. 어떻게 실천하는지 보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이제 그 어감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의 어감은 뭐냐면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돼요. 뭐 어쨌든 뭐 굉장히 훌륭한 결단을 내리셨다. 근데 그것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 뭐 기대하면서 지켜보겠다. 이 정도 하면 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막 이거를 뭔가 특정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뭐 영어로 캐릭터를 특정 지으려고 특징을 규정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시는 예.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국무위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를 야당이 만약에 발언을 했다면 저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분은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점점 이 현 상황에 매몰돼서 객관적 시각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우려가 좀 있습니다. 국무위원인데 너무 여당 의원처럼 얘기한다 이런 얘기신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한동훈 장관이 캐릭터죠. 네.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 맡고 대중의 이 발언이 공개된 이후 쭉 일관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가리는 것, 그리고 아주 똑부러지는 예시를 들면서 이해를 딱 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 그 과정에서 아마 반대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거슬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그것 자체로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뭐 품격을 저해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변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거 이해찬 총리나 우리 쪽 장관들, 추미애 장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을 때를 좀 복귀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전혀 좀 해요. 얘가 다르죠. 한동훈 장관이 본격적인 태도라는 석상에서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네. 표현의 방식과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 자세는 좀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거 따라가는 게 좋지 않고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저는 국무위원이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어느 방송에 나가서도 예.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추미애 장관이든 네. 박범계 박범계 장관, 장관이든 한동훈 저는 장관이든 심지어 박범계 장관은 예. 저하고 굉장히 특수관계인데도 저는 거기다 대고 그렇게 다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검찰에서는 아직 뭐 영장 청구 단계도 아니다 이렇게 좀 덤덤한 반응을 보였는데 어쨌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명확한 증거 없이 좀 영장 청구하기는 어려워진 이런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뭐 충분히 있다, 증거가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영장 청구를 못할 정도가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뭐 최재성 전 수석이 대통령이 별로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좀 약간 만족스럽지 못해 하고 있다. 그게 뭐냐? 수사를 그렇게 유능하게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성과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 확산이 될 수가 있죠. 국민에게도.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될까? 뭐 이렇게 굉장히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영장 청구를 못 한다면 저는 검찰한테는 굉장히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자동, 백현동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영장 청구를 못하는 상황이 오면 검찰에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굉장히 신기한 해석인데요. 그런 해석이라면 네. 그럼 이전에 불체포 특권을 발동을 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건 피한 거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정자동, 백현동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제 와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 얘기가 여당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일이 거고요.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한동훈 그렇죠.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뭐 최재성 전 의원이 얘기한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해석은 이 밤중에 시청자들께 너무 혼선을 드리는 것이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안 하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오늘 선언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 상황부터 먼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주제 넘어갈 텐데 지난 주말에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대구에서 열렸는데요. 대구시하고 경찰하고 이 두 공권력끼리 충돌이 벌어졌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법조인이고 법률가시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국회에서 오래 일을 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을 볼 때는 좀 약간 중앙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지역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좀 나눠서 봐요. 네. 그래서 중앙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면 지역에서는 그거를 크게 활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세무조사건이 있는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있고 지방에서의 세무조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복해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조사가 돼가지고 아예 판례상 이게 할 수 없는 게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지방에서는 당연히 국가의 권한을 인정해가지고 이걸 하면 안 되죠. 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의 권한이 무력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좀 저는 본인이 워낙 정치인이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중적으로도 뭐 이렇게 대선 주자급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네. 그렇지 않고는 그냥 그 평정심으로 법률을 아는 분으로서 했다면 네. 이거는 완전히 자제를 했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상황 설명을 좀 해드려야 시청자 네.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서 일단 이 집회 시위는 받은 거죠. 그러는데 도로 점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이제 두 공권력이 충돌을 한 건데 오늘 대구경찰청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주노총 등 다른 집회도 경찰에 신고하면은 따로 어떤 지자체로부터 도로 조명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퀴어 축제만 딱 집어서 제재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집회 신고하고 도로 조명 이 허가를 내주는 거는 별개다. 그래서 이게 어이없는 그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이 법에 이 약간 그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집회 신고를 한 것이
도로 조명 허가까지 받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네. 단지 이것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주요 도로에서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집회를 좀 금지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게 있는데 그 도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대구에 9곳이 있고. 예. 근데 그 판단은 교통에 방해가 되냐 여부의 판단은 지자체장이 하는 게 아니라 또 경찰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예.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다. 네. 이제 이런 입장인 것이죠. 법에 불비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그럼 유권 해석이라도 해서 이 상황을 정확히 판정을 해달라. 만약에 도로 조명 허가가 자동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대구 경찰청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퀴어 측도 대구시를 고발하겠다고 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경찰 대응을 두고 이제 법제처 유권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커지는 양상인데요. 근데 저는 조금 전에 그 말씀에도 저는 약간 이의를 제기하는 게 그러면은 유권 해석을 먼저 하고 집행을 하셨어야죠. 힘 있다고 집행해놓고 이게 그 논란이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저는 굉장히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무책임한 권력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권 해석이 나오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당연히 대구시에 불리한 쪽으로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 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앙에서 그동안 판례가 이루어져 왔고 전국에 통용되는 어떤 관례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역에서 아주 그 자기네들의 권한만으로 이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그러면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뭐 세무조사 얘기도 했지만 그러면은요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지역은요 지역의 사업가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만약에 이런 걸 써가지고 지역의 기업을 뭐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가정을 해가지고 봐주려고 하면은 지방 세무조사를 굉장히 가볍게 해버리면 중앙 세무조사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예를 드신 그렇죠. 거고요. 예. 자,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률 전문가시기도 하신데요.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강수를 두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홍준표 시장은 다른 데 시장이 아니라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의 시장이죠.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도 하셨고 보수 정치인이라는 확실한 본인의 정체성을 과시하는 계기로 이 다름 아닌 퀴어 축제를 타겟으로 삼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시다시피 퀴어 축제라는 것과 보수하고는 그렇게 가깝지가 않죠. 네. 굉장한 비판이군요. 윤희석 대변인의 조심스러운 이런 추측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est drôle, je ne sais pourquoi. Ça me fait toujours penser à toi.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는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 결정으로 오는 2025년에 폐지를 앞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틀 안에서 수능 문제를 내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이 교육 관련 당정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능을 5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이른바 물수능 논란이 일자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당정은 우선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위해 출제하는 이른바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으로 보고 수능에서 배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에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므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다만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규제와 함께 공교육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특히 대형 입시 학원의 거짓, 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을 흡수할 방안으로는 EBS와 방과 후 자율수강권 지원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막고 기초 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학력 진단의 내실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당정은 특히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해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학교 지위를 유지시켜주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 당정 협의에 참석한 여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공정한 수능 발언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반박하며 정부 방침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대학 입시가 갖는 사회 악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입시 제도의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정부는 당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학부모 의견 등을 반영해 올해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오는 27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수능 출제 방향을 포함한 교육 대책을 발표한 지 한나절 만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책임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미 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이 원장은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해 기관장으로서 6월 모의평가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며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면서 약자인 아이들을 데리고 장난을 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지시 미이행과 브리핑 혼선 등을 두고 나온 이주호 사회부총리의 경질론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0학년도 수능 국어에 등장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입니다. 전문적인 경제 용어가 복잡하게 등장해 국어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킬러 문항을 제외하는 걸 늘어가는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킬러 문항은 사교육계의 공포 마케팅일 뿐 교육과정 안에서도 변별력 높은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학생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아이들을 데리고 장난치는 거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합리적 보충 학습을 위한 영역에 한해선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리되기 전까지 빚어진 혼선에 윤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경고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브리핑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경질이나 책임론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을 불과 5달 앞두고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지시를 던져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에 빠졌다며 지시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대통령 대신 매맞을 사람을 찾고 있고 교육부 장관은 윤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며 교육 정책이 산으로 갈까 두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교육당국과 학원과 사이 이권 카르텔 해체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 불안을 없애는 거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에도 교육부가 관성적으로 대응하며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 같다면서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회의 전 발언에서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신속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다만 자신에 대한 경질론에 대해선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말을 아끼는 동시에 이번을 계기로 최선을 다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공교육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초고난도 문항을 수능에 출제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서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교사 노동조합은 수능은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대학 수학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인 만큼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킬러 문항 폐지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변별력을 갖추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방중한 토니 블링컨 장관과 만났는데 5년 전과 달리 상석에 앉아서 접견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박 2일 동안 이어진 방중협의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이번 회담에 나섰던 미중 외교라인이 모두 모여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시 주석은 그 가운데 자리 잡아 상석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모양새였습니다. 5년 전 트럼프 행정부 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시 주석을 접견했던 것도 같은 방이었습니다. 당시 시 주석이 폼페이오 장관과 나란히 앉아 손님으로 예우했던 것과 지금은 대조적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시 주석 접견을 마친 뒤 이틀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미중 관계 안정을 위한 고위급 대화 재개를 이번 공식 회담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China is in a unique position to press Pyongyang to engage in dialogue and to end its dangerous behavior. 중국으로부터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고 전했습니다. 1박 2일 꽉 찬 방중 일정을 모두 마친 블링컨 장관은 21일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으로 출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외교수장으로는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한 가운데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통신을 전했습니다. 친강 외교부장의 방미 계획이 전해지면서 경색된 미중 관계 해빙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재판에 불출석해서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정직 6개월 이상에 처해달라는 변협조사위원회 건의보다 무거운 징계를 의결했지만 소송 피해자는 한없이 관대한 결정이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고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딸의 영정을 들고 항의 농성에 나섰습니다. 학폭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것도 모자라 사실을 5달간 숨긴 권경애 변호사를 영구 제명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진짜로 엄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2달간 사건을 먼저 건증한 대한변협조사위원회는 최소 6개월 이상 징계를 징계위에 건의한 상황. 8명이 참여한 징계위는 장시간 경론 끝에 5가지 징계 단계 가운데 3번째인 정직 1년을 의결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학폭 재판에 불출석해 소송을 지게 만드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엄중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소명서를 제출했던 권 변호사는 이번 징계위엔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는 비밀을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법에. 하지만 소송 피해자인 박양 어머니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딸을 2번 죽인 한없이 관대한 결정이라며 끝내 오열했습니다. 우리 2번 죽였고 저를 죽인 겁니다. 건경에 마찬가지로 변협이 이 징계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하고 어떤 절차를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권 변호사는 징계 통지일로부터 한 달간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재심의를 포기하면 정직 1년 징계는 확정됩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두문불출하며 피해자 이 씨와 접촉도 피하는 권 변호사에게 이번 징계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확인 전화를 걸었지만 권 변호사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징역 4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서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현지 일간지 BST가 보도했습니다. 권 대표는 한 씨와 함께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필로폰을 무더기로 숨겨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던 말레이시아 국적 20대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마치 푸딩 가루인 것처럼 포장해서 상자째로 들여왔는데 무려 4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한천 가루라고 적혀있는 노란색 봉지. 포장지를 뜯어보니 가루 대신 하얀 덩어리가 여러 보입니다. 바로 필로폰입니다. 지난달 29일 말레이시아 국적 29살 A씨가 소지한 채 부산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세관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한천 가루로 위장한 필로폰은 14kg, 4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중 암거래 가격은 463억 원에 달합니다. 김해공항을 통해 밀수된 필로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일반 여행자용 캐리어가 아닌 종이박스 두 상자에 일반 과자를 위에 쌓아 은닉한 형태로 가져왔습니다. 여행하면서 본인이 먹을 과자와 푸딩가루라고 답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A씨가 공범에게서 필로폰을 받은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현지 마약 조직이 개입한 정황도 확인해 국가정보원을 통해 유통망을 추적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에서 붙잡힌 마약 사범은 5,5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2월 항만을 통해 필로폰 50kg을 들여온 조직이 적발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 밀수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귀갓길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해자 A씨는 오늘 국선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변호인에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 전부가 인정됐고 법리상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가 없다면서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난동을 부렸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오늘 비행기 비상구 개방을 시도하며 난동을 부렸던 20대 남성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3시 필리핀 세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구 개방을 시도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이륙한 지 1시간이 지났을 때 답답함을 호소하며 비상문 쪽으로 접근하려 해 기내 승무원에 의해 저지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나려 한 중학생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16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군은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도로에서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이후 도로에 넘어진 A군은 다리에 골정상을 입었고 경찰관도 찰과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경찰관을 피하려다가 실수로 치게 됐다며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부터 자체 1일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괴담을 통한 선동을 멈추라는 여권의 비판에 맞불을 놓은 셈인데 정치권의 공방이 갈수록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1일 브리핑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민주당도 언론 대상 여론전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역공에 나선 겁니다. 비판의 초점은 우리 정부의 오염수 방류 허용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해줄 영향에 맞춰졌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국제통상법에 따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주장하던 우리의 논리는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표 역시 정부가 오염수 관련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법 조치를 거론하며 국민을 위협할 게 아니라 인접국가와 공동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진행된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등 장외 여론전을 저격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나온 이재명 대표의 핵 폐수 언급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극적 표현으로 먹거리 공포를 조장한다며 총선 승리를 위한 정략적 괴담 선동을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입에 참아 담기 어려운 욕설을 가족들에게 퍼부어댄 일에게 딱 어울리는 언어 폐수 전문가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퇴출시켜야 할 핵오염 정치 세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역시 과학적 근거에 따른 국제적인 기준 충족을 중시했다고 주장하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부가 먼저 방류에 반대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괴담이 퍼질수록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광우병 괴담과 사드 전자파 괴담의 교훈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여론전의 수위를 높이는 여야는 이미 합의한 관련 청문회의 개최 시기와 기간을 놓고도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동해로 유입하는 데 5개월에서 7개월 걸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송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출된 오염수 중 삼중수소는 4년에서 5년 후부터 우리 바다로 유입돼 10년 후 평상시 삼중수소 농도의 약 10만 분의 1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해수부는 내일부터 홈페이지에 해양방사능 수산물 안전 Q&A 코너를 운영해 국민이 궁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꼽으며 이른 시일 안에 재발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미연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해서 중국,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차 전원회의. 북한은 국방력 강화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산업의 확대 발전을 절박한 과제로 꼽으며 1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가 최대 결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처음으로 대내용 매체인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에도 발사 실패 사실을 실으며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린 겁니다. 가장 엄중한 결함은 지난 5월 31일 우주개발 부문에서 중대한 전략적 사업인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중앙위 정치국은 간부들을 질책하고 실패 원인을 분석해 빠른 지일 안에 성공적으로 발사할 것을 지시했지만 구체적인 재발사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견지하며 적대 세력들에 대한 압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응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중국, 러시아 등과 더 밀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연설을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연설을 보도하지 않았던 사례는 몇몇 당대회와 겹쳐서 했던 전원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처음이라는 겁니다. 위성 발사가 실패했고 경제 성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내세울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직접 나서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고수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과거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77살 김영철 전 노동당 대남비서와 79살 오수용 전 경제부장이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복귀했습니다. 대남 강경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난이 심각한 북한이 올드보이들을 구원투수로 등장시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신현중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김영철 전 노동당 대남비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바로 옆에서 보좌했던 최측근입니다. 대남 강경파이자 원칙주의자로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정찰총국의 수장이었고 2007년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 대표로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 미뤄온 것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말아야 하는 것이 비측의 입장과 태도입니까? 하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위상은 급락했습니다. 재작년 대남비서 자리가 없어지면서 통일전선부장으로 사실상 강등됐다가 지난해에는 통전부장 자리마저 후배인 리선권에게 넘겨줬고 이어 상임위원회 위원 자리에서도 물러났습니다. 한때 처형설까지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이번에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통전부 고문으로 복귀한 겁니다. 다시 대남 업무를 책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경색 국면인 남북관계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미 대남 정세 판단 능력이 뛰어나고 원칙적이고 강경한 맞대응과 관련해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가진 노련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철의 복귀는 보다 공세적인 대미 대남 관계의 전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철이 대남과 대미 관계에 정통한 만큼 군사적으로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대화로 나서는 양동작전을 펼칠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해임됐던 오수용 경제부장의 복귀도 눈에 띕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최악의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올해 79살인 올드보이 오수용을 구원투수로 등장시킨 겁니다. 통일부는 현재 경제 분야의 실적이 부진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형 관료를 다시 기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클리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피파 랭킹 75위 엘살바도르와 6월 두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페루전에 결정했던 손흥민 선수도 출전합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클린스만호가 때이른 무더위를 피해 오후에 훈련을 시작합니다. 출범 후 1무 2패로 아직 첫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지만 훈련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콜롬비아와 우루과이, 페루. 세 번의 평가전 상대가 모두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높은 남미의 강호들이었다면 이번에는 피파 랭킹 75위의 엘살바도르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공식 기자회견에 나와 출전 준비가 됐음을 알렸습니다. 공격적이나 수비적이나 거친 축구를 좋아하시고 또 1대1 상황에서 이기는 그런 상황들을 분명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신경 써서 더 감독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저희가 좀 잘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상황을 봐야겠지만 주장 손흥민은 후반 정도에 기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We want to correct a few things tomorrow night, and we want to really show the fans that they deserve a win to see from their team. 엘살바도르는 일본에게 6대0으로 졌지만 경기 시작 3분 만에 수비수가 퇴장당하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스코어를 통한 일본과의 전력 비교보다는 클린스만호가 어떤 과정으로 이기는지 경기 내용도 중요해졌습니다. 손흥민의 회복으로 공격에서만큼은 완전체가 된 클린스만호. 시원한 골 폭풍으로 출범 후 첫 승리를 선물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프로야구 구단 판매 상품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바로 유니폼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도 이 새로운 디자인의 지갑을 여는 팬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각 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연일 뜨거운 승부가 펼쳐지는 야구장. 유니폼은 안 입은 팬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필수 아이템입니다. 한 벌에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지만 팬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팬심이 더 크다 보니까 가격을 크게 상관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냥 입고만 있어도 이 두근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구단들도 적극적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군복에서 따온 밀리터리 유니폼과 향수를 자극하는 올드 유니폼 등 다양한 제품으로 팬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생활 중에 좀 입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단벌로서 계속 야구장 오시는 것도 지겨우시니까 좀 다양한 유니폼을 또 입고 오실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기획 의도로 계속 좀 다양한 유니폼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최고 인기 구단 LG와 롯데는 상품 판매에서 유니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LG는 가을 야구의 상징 유광 점퍼가 이 중 2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이랑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마음으로 경기를 응원했을 때 주는 그런 극대화된 마음이랄까? 좀 우승을 기원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커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잘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거에 저희가 보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 팬들과 선수를 하나로 이어주고 구단은 수익으로 웃게 만드는 유니폼. 야구계의 효자 상품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연말에 다시 3%대로 갈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시기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연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대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전망이 있으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다시 3%대로 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와 국내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8년 만에 800원대에 진입했던 원엔 환율이 소폭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제정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9원 오른 905.2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엔 환율은 오늘 오전 8시 23분에 897.49원을 찍은 뒤 소폭 오르내림을 반복했습니다. 800원대는 지난 2015년 6월 25일 897.91원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완화까지 강세를 보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고 난 뒤 미중 간 무역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공급망 위기를 한 발 앞서 감지하고 우리 기업 공급망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센터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새 차를 사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재작년에는 중국발 요소수 대란으로 화물차가 운행을 멈추고 물류가 마비될 뻔했습니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재와 부품, 장비 등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으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기 위한 소부장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119개인 소부장 관련 공급망 안전 품목이 올해 200개로 확대됩니다. 수출로 먹고 살 정도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공급망의 자립화와 다변화를 지원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접목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도 가동합니다.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어서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그리고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방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 문을 연 공급망 센터를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전초기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YTN이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현장을 찾아 이 폭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폭우 때마다 물바다가 되는 서울 강남역 거리를 찾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침수 위험을 미리 알린다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탓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거리가 흙탕물에 잠겨 강처럼 변했습니다. 버스와 승용차는 물속에 그대로 멈춰섰고 시민들은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힘겹게 걸어갑니다. 지난해 8월 시간당 110mm 넘게 폭우가 쏟아졌을 때 서울 강남 한복판의 모습입니다. 특히 주변보다 10m 이상 낮은 강남역 일대에는 고지대에서 흘러들어온 빗물이 고이기 일수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침수가 5차례나 되풀이됐습니다. 여러 사람도 죽고 황당한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신경은 쓰여요.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서울시는 산사태나 지진처럼 올해는 침수에도 미리 위험을 알리는 예보와 경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당 강우량이 55mm가 넘을 경우 예보가 발령됩니다. 상황이 더 심해지면 경보를 내려서 도로 통행을 막거나 침수 취약 지역 주민의 대피를 돕는 조치를 취하는데 언제 경보에 들어가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지역마다 상황과 조건이 달라서 각 자치구가 CCTV 영상과 현장 점검을 통해 경보 발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집중호우 때도 순식간에 건물 지하와 도로가 물에 잠긴 만큼 신속히 대응하려면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침수가 보고 상황에서 경보를 발령하면 그것은 벌써 한 타임 늦은 거죠. 시간당 150mm가 올 때는 도로를 진입을 제한시킨다든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서울 강남 도심에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많은 탓에 빗물이 땅에 스며들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서울시도 고인물이 하천으로 빨리 빠져나가게 하는 대심도 빗물 터널을 지어서 배수 용량을 시간당 95mm 수준에서 110mm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만 9천억여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라 계획대로 오는 2027년까지 완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최소 몇 년간은 폭우가 쏟아져도 침수 자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올해도 많은 비가 예고된 만큼 지난해 같은 침수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조만간에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등을 협의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약 2분간 약식회담을 했습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추가적인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 DC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월요일 자민당 임원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등을 협의하기 위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조만간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으며 한미일의 긴밀한 연계하에 정보 공유를 비롯해 복잡해지는 안보 환경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히로시마에서 단시간 열렸지만 조만간 미국에서 차분히 하고 싶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서는 15일 2발의 탄도미사일을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발사한 일련의 북한의 행동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조만간 미국에서 열릴 경우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 대통령이 2달여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오늘 6월답지 않은 불볕더위가 절정을 이뤘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곳은 경기 양평군 옥천면으로 낮 기온이 무려 37도를 넘었는데요. 그 밖에 서쪽 지방에서도 낮 동안 35도 안팎의 기온 보이면서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전국에 이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점차 북상하면서 밤이면 전국에 오겠습니다. 비는 내륙에 10에서 60mm가 오겠고요.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올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지만 구름 사이로는 여전히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 계속해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 낮아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29도 보이겠습니다. 비가 지난 후에는 다시 맑은 하늘 되찾으면서 기온도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